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흘간의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자신의 거취를 문준용 아버지에게 일임했습니다. 여권 내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던 신수석의 사의 파동은 2주 만에 일단 봉합됐지만 문재인의 국정운영 리더십에 적잖은 타격이 가해진 만큼 상처뿐인 봉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향후 공수처가 한 해에 수사할 수 있는 사건 수는 서너 건으로 선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사건을 이첩받아 놓고 자신들이 하기 싫은 수사는 뭉갤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해야 할 대상이 문재인 정권 사람들만 해도 미꾸라지 떼처럼 넘쳐나는데 한 해에 서너 명만 수사한다면 역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문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박범계에게 수사 권한까지 부여받아 눈꽃을 새 없이 바빠질 예정입니다. 연구관도 해야 하고 검사로서 수사도 해야 하는 이문정 검사에 대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임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결국 한명숙 전 총리 기소를 위해 인사발령을 낸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남구준 경남경찰청장이 최종 추천자로 선발됐습니다. 지원자들 중에는 변호사 출신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을 물리치고 경찰청장이 발탁된 건 경찰의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국수본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월상원전 수사를 두고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월성원전 수사를 압박하는 민주당 애들의 비논리적인 주장에 속 터지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탈북자들로 구성된 북한 인권단체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세터민 4명은 이인영 장관이 자신들의 증언을 거짓말로 몰아갔다며 이인영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결정한 쿠팡 증권 신고서에서 긴급사태 발생 시 한국 정부의 규제가 있을 수 있다며 기업 경영진들이 직접 또는 감독 책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대목이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제계에서는 한국 기업 환경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한탄이 나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유족에게 한국 돈으로 5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급 장애를 당하면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주요 정찰기들이 사흘 연속으로 한반도로 날아와 대북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및 잠수함 관련 동향을 집중 파악하는 한편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징후를 바짝 주시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의를 밝혔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국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문재인 주재로 열린 티타임에서 신수석은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문재인이 신수석의 거취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신수석이 거취를 일임했으니 확실히 상황이 일단락됐다면서도 대통령이 고민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또 살면서 박범계와는 볼 일이 없다고 말한 신수석이 어떻게 갈등을 주스르고 문재인을 잘 보좌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어쨌든 신수석이 유임되면서 무난한 봉합을 이루는 모양새로 상황이 정리되리라는 관측이 적지 않지만 잠깐의 시간을 가진 뒤 결국엔 민정수석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강혜욱 기자가 먼저 보도해드립니다. 나흘간 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민한 신수석은 이날 거취를 문 대통령에게 일임하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문재인이 주재한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의 시선이 신수석에게 쏠렸으나 그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전방만 응시했다고 전해집니다. 무조건 사퇴를 고수하던 신수석이 이처럼 한 발 물러선 것은 이번 사안이 정권의 레임덕 조짐으로까지 연결되는 등 생각보다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문재인의 20년 지기로 알려진 자신이 한명하는 구도가 만들어지면 정권의 리더십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결정권을 문재인에게 넘기면서 상처를 최소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청와대와 여권 고위급 인사들이 지속적인 설득 작업을 펼친 것 역시
심경 변화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정작 청와대는 신 수석이 계속 자리를 지킬지 교체될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문재인이 지속적으로 신 수석의 사의를 만류해왔다는 점에서 일단 유임되리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신 수석이 복귀하며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나 신 수석이 휴가 중에도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 협의를 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합니다. 그럼에도 문재인이 신 수석에 대한 재신임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교체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사태를 거치며 자신의 리더십이 상처를 받았다는 점, 민정수석실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 등에서 문재인이 과감한 교체 카드로 분위기 쇄신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체의 시기만 잠시 늦춘 것일 뿐 결국은 교체되리라는 해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이번 일로 내상을 입은 민정수석실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앞으로의 청와대와 검찰 갈등 조율도 쉽지 않은 숙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신수석의 복귀로 사태는 표면적으로 일단락됐으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간 여권 일각에서도 민정수석 하나 때문에 검찰개혁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 신수석을 도려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정권 말 권력이 청와대에서 여당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신수석의 거취에 대한 압력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파괴 작전을 미친 듯 몰아붙이는 여권에게 신수석은 문재인의 20년 지기보다 여전히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또한 이번 사태가 일단락됐다고 보기 힘든 이유는 이번 사의 파동을 불러온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의 대통령 결재 과정에 대한 의문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정식 결재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장 인사 발표를 강행했고 주무수석인 신수석이 인사경위 파악을 위해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지만 문재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인사안을 사후 승인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이번 파동에 이면에 민정수석 패싱보다 더한 대통령 패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상적인 청와대 업무 프로세스가 이미 붕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대통령 결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무장관이 인사 발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문재인의 20년 지기로 알려져 있는 신수석으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었고 사표를 던지게 된 주된 이유가 자신이 아닌 대통령 통치권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발짝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검찰과 법무부 간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교체를 요구한 윤 총장의 의견을 인사에 반영하려던 신수석으로서는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 발표가 된 것에 적잖이 당혹해하면서도 민정수석으로서 즉시 인사 발표를 둘러싼 경위 파악에 나섰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먼저 검찰 인사안에 대한 대통령 결재가 있었는지, 결재가 있었다면 주무수석인 자신을 제치고 누가 결재를 올렸는지, 대면 결재인지 전자 결재인지 등을 면밀히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통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만한 인사 전횡이나 패싱 정황이 발견되자 신수석이 고위공직자 감찰에 나설 수 있는 민정수석의 권한을 가지고 박 장관 감찰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자, 만약 법무부 기자단이 인사 발표를 예고한 공지가 나간 7일 낮 12시경 상황이 대통령의 정식 결재가 나지 않은 상태였다면 이는 대통령 통치권을 둘러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직기강 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나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그런 행위가 있음이 의심되는 명백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 감찰에 착수하거나 그 진상을 파악한 다음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를 알고도 방관했다면 직무유기 소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신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의 이 같은 직무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것이 벽에 부딪히자 자신의 공간이 없다고 판단하고 직을 던지려 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직 밝혀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에 신 수석의 복귀로 불씨가 꺼졌다기 보기 힘들고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을 뜻합니다. 박범계 법무부가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년수 청와대 정무수석 파동을 의식했는지 박범계는 이목에 집중되고 있는 주요 수사팀은 대부분 다 유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겨 원포인트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던 이문정 검사에게 법무부는 이번에도 수사를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특혜를 선사했습니다. 검사 수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이문정 한 명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1인 2역을 하게 된 것이어서 박범계를 향한 편파 인사에 대한 비난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인사 명단은 강추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법무부는 22일 고검검사급 16명을 대상으로 한 전보 인사를 오는 26일자로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8월 중간 간부 인사에서 585명을 대상으로 인사를 단행한 것과 비교하면 소폭 인사입니다. 먼저 김욱준 차장검사의 사표로 공석이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으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파견됐던 나병훈 차장검사가 부임했습니다. 나 차장검사는 2019년 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추미애 복심이라 불리는 심재철 남부지검장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에서 일하게 된 나병훈 검사를 앞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다분해 보입니다. 청와대 윗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등 주요 사건 수사팀은 유임됐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마찰로 교체 가능성이 제기됐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도 자리에 남았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의견을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은 교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박범계가 제2의 추미애라는 소리를 듣긴 싫었던 모양입니다. 한편 앞서 앵커가 언급한 대로 이문정 대검검찰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시킨 부분은 다소 파격적인 인사라 할 수 있습니다. 박범계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 출석해 이문정 검사 겸직에 대해 문재인같이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임은정 검사가 대검 감찰연구관으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흔치 않게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으로 발령을 했어요. 이 이유가 뭐죠? 제가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도우 의원님, 어느 한쪽에서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 한쪽에서는 아니 이 인사 이유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문정 검사는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요? 아니 대검 연구관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을 하면 다 그냥 수사 권한을 줍니까? 이렇게 꼭 집어서 임은정 검사를 중앙지검 검사 겸임으로 발령을 내는 자체가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면 본인이 원했기 때문이다. 수사를 하기를. 맞습니까?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거 자체가 여러 가지 억측을 낳게 되고 인사상의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정확히 해야 여러 가지 억측이 생기지 않는 것인데 박범계는 말을 반대로 하고 앉아 계시네요. 법무부는 이번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인사 규모 및 구체적 보직에 관하여 대검과 충분히 소통하며 의견을 들었다고 소통을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과도 소통하지 않는 애들이 대검과 충분히 소통을 했다니 말은 참 청산유수같이 잘하네요. 아무래도 얘네들이 말하는 소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소통과는 차원이 좀 다른가 봅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추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범위를 제한시켜놨죠. 특히 부패공직자 범죄와 관련해서
검찰 권한을 축소시켜 놨는데 금액 기준은 부패범죄의 경우 뇌물액수 3천만 원 이상을, 경제범죄는 사기 배임 피해액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4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장차관급에 해당하는 국회의원과 상급 이상 주요 공무원은 이미 공수처의 수사권을 몰아주기로 했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5급 이하는 경찰이, 상급 이상은 공수처가 수사하면 검찰은 4급 보좌관만 수사하라는 것이냐라는 비아냥 소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재량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공수처장이 향후 공수처가 한 해에 수사할 수 있는 사건 수는 서너 건으로 선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검찰 수사를 4급 이하 공직자로 제한한 상황에서 1년에 서너 건만 수사한다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사건을 이첩받아 놓고 뭉갤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다양한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공수처 규모를 고려하면 큰 사건은 서너 달 정도 시간이 소요돼 납득할 만한 기준으로 사건을 선별해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사실상 공수처에서 가동 인력 등 내부 여건을 이유로 수사를 유보할 경우에는 나머지 고위공직자 비위 혐의 수사가 결국 장기 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올해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국가수사본부, 이를 줄여 국수본의 초대 본부장으로 5명의 외부 지원자를 모두 거르고 현직 경찰을 최종 추천자로 선발했습니다. 이름은 국가수사본부인데 본부의 수장을 경찰로 채운다는 건 당초 경찰의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수사 기능을 독립시키겠다는 국수본 설립 취지는 거짓이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경찰의 권력을 분산하는 게 아니라 경찰의 권력을 더욱 키우고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가져와 검찰과 동등한 위치의 경찰을 만들려는 속셈이 눈에 훤히 보여지는데, 가장 심각한 건 국수본부장 최종 추천자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인물이 발탁됐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듣도 보도 못한 온갖 기관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것도 참 불상사나운데, 특히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자신들의 죄를 덮을 방패막으로 문재인 정부 사람을 심어놓고 국민 혈세를 퍼붓고 있으니 뉴스를 전하는 저조차도 정말 힘이 쭉쭉 빠집니다. 초대 국수본부장 최종 추천자는 어떤 인물인지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22일 경찰청은 국수본부장 최종 추천자로 남구준 경남경찰청장을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진주 출신인 남 청장은 경찰대 5기로 김창용 경찰청장보다 한 기수 아래입니다. 남구준 후보자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경남 창원중 부서장을 거쳐 2018년 8월부터 1년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서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국수본부장 추천자는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문재인이 직접 임명합니다. 문재인이 직접 고른 사람으로 꾸려지는 국수본이니만큼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겠습니다마는 남구준 후보자는 추천 과정에서 이미 관계기관과 조율을 거쳐 이번 주 내로 인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부터 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을 향해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경찰은 그간 국수본의 독립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일 새해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수사본부장이 주요 수사를, 경찰청장이 정보보안외사 등 사무를, 시도자치경찰위는 성폭력, 학교폭력 등 지역 수사를 담당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청법 개정에 따라 청장은 원칙적으로 개별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외부 인사가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지난 1일 공개 모집한 국수본부장 외부 공모에는 이정열 전 판사,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 이창원 변호사, 백승호 전 경찰대학장, 김지영 변호사 등 5명이 지원했지만 경찰이 최종 후보를 내부에서 찾으면서 국수본 독립에 대한 실체는 사라졌습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국수본을 경찰청과 완전 분리하지 않고
직제상 경찰청장 휘하에 둔 것으로 모자라서 국수본부장까지 경찰 계급 체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직 인사를 발탁했다는 것만으로도 독립성은 물 건너간 것이라며 현직에 있는 후배를 국수본 수장으로 앉혔다는 것은 경찰청장이 국수본의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다분히 의도적인 인사라고 말했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추천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통령 공약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도 되는 것이냐는 소신 발언을 민주당 의원 면전 앞에 대고 말해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재형 원장이 이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선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성원전 1호기 감사 등과 관련해 정책에 대해 수사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고 염소가 풀 뜯어먹는 듯한 소리를 내뱉자 최재형 감사원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대통령 공약을 예로 든 것입니다. 최재형 원장의 멋진 발언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국가 정책의 방향에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에는 공무원이 위축되는 거죠. 소신을 갖고 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에 이런 정책 수사를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민주주의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을 통해서 정책을 내놓고 그 정책이 국민을 선택을 받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정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에는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감사원장님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행동,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안 된다는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행정행위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법의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는 표현은 아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나왔던 얘기라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 정책 수행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공약하신 사항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냥 그것을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 이런 주장은 아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 거는 개인적인 시행을 통해서 검증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정책 수사를 한다는 정책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은 지난해 10월 월성 1호기 감사 발표 이후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을 공격해온 비논리적인 논리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월성 1호기 폐쇄는 대선 공약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책이라며 폐쇄 정책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월성 1호기 감사는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만 다뤘고 감사원이 지난달 문재인 정부의 탈원 전 정책 수립 과정이 절차적으로 타당했는지 감사에 착수하자 민주당은 또다시 같은 논리로 감사원장을 압박한 것입니다. 최 원장이 알아듣기 쉽게 초등학생 수준 정도로 설명해 주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민주당 때문에 최재형 감사원장 표정에서 드러났다시피 참 답답하셨을 듯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님께 심심한 위로를 표하며 민주당은 또 다시 월성원전 사건에 맞지도 않는 정책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 라는 논리를 내세운다면 두뇌 발달 수준을 금붕어 수준과 동급으로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을 향한 짝사랑 증세가 완화되지 않아 의학적 치료가 시급해 보이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탈북자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의 이유는 명예훼손입니다. 이인영은 앞서 지난 3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기록물 공개와 관련한 질문에 기록이 실제인지 북한 이탈 주민의 일방적인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과 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인영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일부 새터민들은 이 장관이 자신들의 증언을 거짓말로 몰았다며 이는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처사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탈북자들의 증언은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3만 3천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모두 거짓말한다는 겁니까?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데
도대체 어떤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까? 북한에 같이 들어가면 됩니까?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들어가서 북한이 만든 세트장이 아니라 진짜 북한 주민들의 삶을 볼 수 있게 하고 북한에 있는 노동단련대, 교화소, 감옥 모든 걸 볼 수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인영 장관님이 직접 김정은에게 이건 좀 너무한 것 같다고 한마디만 하고 어떤 대접을 당하는지 경험해 보십시오. 북한 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는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자 4명이 이인영 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망초는 고소장을 통해 자신들의 증언을 거짓말인 양 해외 언론, 특히 주한 외신 기자들에게 발언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명예훼손 행위이자 자유를 찾아온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통일부 장관이 북한 동포들을 인권유린의 수렁에서 구출하는 데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유린 범죄자들을 두둔했다며 북한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며 탄압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직무유기이자 권리남용인 만큼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과 인식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반역행위이자 탈북자들에 대한 범죄라며 검찰은 철저히 수사에 엄벌에 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탈북자들의 고소 소식이 알려지자 이날 오전 통일부와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들의 증언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귀중한 기록이고 이들에 대한 조사와 기록 과정이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불이 나게 해명했습니다. 탈북민들의 증언을 의심부터 하고 본 주제에 탈북민들의 증언이 귀중한 기록이라니 그야말로 모순덩어리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소인들의 주장처럼 이인영이 직접 북한에 가서 북한 인권 실태를 몸소 경험하고 왔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국민의힘 이현주, 박민식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두 후보는 오는 23일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의힘 본경선 합동토론회 이전인 24일 최종 단일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여론조사 설문은 부산시장 적합도를 묻는 양자 대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박성훈 예비후보는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이현주 후보는 박성훈 후보에게도 아직 문이 열려 있다,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벤처기업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규제 3법 등에 대한 인식조사는 기업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새삼 확인시켜줬습니다. 이딴 규제 강화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설문에 기업인 10명 중 약 4명이 국내 고용 축소를 고려 중이라고 답했고 투자 축소가 27.2%, 공장과 법인 등 국내 사업장 해외 이전도 21.8% 달했습니다. 특히 중견기업의 24.5%와 벤처기업 24%가 탈한국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여간 우려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공장 설비를 뜯어 해외로 이전한다는 것이 말이 쉽지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도 벤처 중견기업 4곳 중 한 곳이 해외 이전을 생각하는 것은 해외 이전 매력보다는 국내에선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의 경영 환경 탓일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결정한 쿠팡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데에는 특수한 위험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경제계에서는 한국 기업 환경에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강추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2일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위험들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쿠팡은 기업 경영인들이 기업이나 소속 임직원들의 행위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식재산권 침해나 근로기준법,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고발, 제조물 관련 결함이 있으면 기업은 물론 경영진까지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을 수 있다며 이러한 위험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한다고 했습니다. 쿠팡은 이를 한국에서는 경영진 개인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며 한국 내 특수한 경영 환경으로 꼽았는데요. 그러면서
해당 경영진에게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고도 했습니다. 실제 한국은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285개 경제법령 가운데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 항목은 2019년 기준 2,657개에 이릅니다. 연장근로, 성차별 등 최고 경영자가 현실적으로 파악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종업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처벌 조항도 상당합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국에서는 기업인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CEO 처벌법이 많다며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이 대부분인 미국과는 다른 경영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현재 수도권 집회 및 장례식 인원 제한은 100명 미만입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이런 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관리자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 연결식에 방역수칙을 어기고 천여 명이 집결해 서울시가 주최 측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해서 서울시는 경찰의 판단을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장례식 인원 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백기환 연결식 주최 측과 참석자에 대한 처벌은 경찰에 맡기기로 한 것인데요. 제 같은 서울시의 방침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다소 의식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측은 단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판단할 수 있지만 백기환 연결식은 일반 장례식 범위를 넘어선 집합금지 위반 행위였다. 장례식은 가족 단위로 장례식장 내에서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백기환 연결식은 서울 광장에서 이뤄진 대규모 행사라 집회금지 위반과 같이 3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과태료 처분보다 강력한 고발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측은 고발장에 주최 측뿐만 아니라 주최 측 등이라는 문구를 넣을 예정이다라며 이재명 지사와 심상정 의원에 대한 처벌 여부는 경찰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등 지난해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이 올해도 3.1절 광화문 광장 집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2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3월 1일에 전 국민의 의사를 모아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문재인은 안 된다라는 것을 증언하려 한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10일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운 여러분의 의지가 3월 1일 다시 발현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변호인 강현재 변호사도 시민단체 서너 곳이 광화문 광장 3.1절 집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집회금지 통고가 오면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광화문 광장은 집회금지 구역이라 신고를 하더라도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아직 집회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첫 접종 대상군은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가운데 65세 미만인 약 27만 명이고요. 이들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됩니다. 이어 다음 달에는 미국 화이자 백신이 추가로 도입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전담 의료진과 119 구급대원들이 접종을 이어가게 되고 65세 이상은 4월, 건강한 성인은 7월부터 백신을 맞게 됩니다. 정부는 올 9월까지 국민 70% 이상의 접종을 완료해 11월 집단 면역을 달성한다는 계획인데 정부가 하는 꼬라지들을 보면 이 같은 목표가 과연 달성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대대적인 백신 접종 프로젝트는 유례가 없는 만큼 성공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무척이나 많은데요. 무엇보다 백신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지도자급 인사들이 백신을 먼저 접종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 문재인이 백신을 먼저 맞네 안 맞네 쓰잘데기 없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문재인이 김정숙 그리고 준용이 다혜와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먼저 만든 모습을 생중계한다고 하면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것을 여기에 공정인이 특혜니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져다 붙이며 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백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 등이 원인이 돼 사망할 경우에 의료기관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유족에게 한국 돈으로 5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추천 기자입니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부작용 등으로 사망할 경우 건강피해구제 제도에 따라 유족에게 보상금 4,420만 엔과 장례비 20만 9천 엔 등 총 4,440만 9천 엔, 우리 돈 약 4억 6,600만 원을 국고에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후유증이 발생할 때에도 보상이 이뤄지는데요. 일상생활 전반에서 돌봄이 필요한 수준인 1급 장애의 경우 연간 505만 6,800엔의 장애연금이 나옵니다. 이 돈은 백신을 주사한 의료기관 등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예방접종법을 개정, 코로나19 백신을 전국적인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히 시행하는 임시접종 백신으로 규정하고 접종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국민에게는 접종에 응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었습니다. 동시에 백신 접종의 부작용에 따른 사망, 장애 등 발생 때 건강피해 보상은 가장 높은 금액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백신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건강피해에 대한 제약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본 정부가 대신 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 17일부터 의료 종사자 4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선행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주사를 맞은 후에 몸에 두드러기가 생긴 사례와 오한 증세가 나타난 사례가 한 건씩 보고됐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어제 뉴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발 백신 접종 1호 대상에 대한 의견을 가장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아우더리님께서는 백신 1호 접종을 마다한다는 것의 의미는 나는 지도자가 아니다 라는 뜻이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사라의 선교 스토리님께서는 문재인은 솔선수범해야지 왜 실험 대상인가? 그럼 다른 나라 대통령은 왜 맞았을까? 겁쟁이 문재인이 먼저 맞아야 옳다. 불안하면 왜 수입했는가? 라고 전곡을 콕콕 찔러주셨습니다. 그리고 HKL님께서 남겨주신 글은 저를 한참 동안 웃게 만들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대가리는 접종하면 광우병 걸려요. 그래서 소대가리는 맞으면 안 되고 백성들이 죽나 안 죽나 확인한 뒤 접종해야 해요. 왜냐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인류 역사상 매우 희귀한 소대가리니까. 북한은 문재인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라고 지칭한 바 있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 HKL님께서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의 매우 희귀한 소대가리라고 훌륭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정곤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쇼통령 문재인은 백신을 1호로 맞지도 않겠지만 맞는다 해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영양제를 맞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저도 유정곤님과 같은 생각을 했었던 찰나여서 정곤님의 댓글이 제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이 거짓말 투성이인 정부가 백신 맞는 모습을 보여주겠답시고 비타민 D 주사를 맞을지 피부가 좋아지는 배곡 주사를 맞을지 우리가 알 길은 없겠죠. 2021년 2월 23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